오늘 어떻게 보면은 배워봅시다 컨셉이에요. 배워봅시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는 해서 대부분의 콘텐츠가 주식 쪽인데 부동산도 빌라 경매도 배워보고 네. 뭐 수익형 부동산도 배워보고 다양하게 하거든요. 진짜 궁금했어요. 오피스텔. 저도 예전에 살짝 관심은 있었는데 왠지 어려울 것 같고 별로 수익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편견은 있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도 실전으로 우리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배워는 놔야겠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부동산 전업 투자자. 예. 근데 사실 주식 전업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전업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뭐예요? 좀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한량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네. 나의 꿈은 건물주, 네. 그냥 임대사업자 막 이런 네네. 분들 많은데 되게 네. 편해 보이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자산 시장은 본질은 똑같아요. 네네네. 주식 투자자들이 앉아서 하는 게 결국 시황을 보는 거잖아요. 예, 분석하고 네이버 전략자고. 저도 네이버 부동산 띄워놓고 하루 종일 봅니다. 야 매물 이거 싼 거 올라왔네. 전화해볼까? 진짜 있는 매물이네. 살까 말까?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운영할 수 있을까? 스터디도 해보고 지인들 만나서 투자 얘기도 하고 전망도 물어보고 어디가 괜찮다더라. 근데 부동산은 네. 주식은 그래도 좀 이렇게 매매가 원활하고 쉽고 자주 되고 하는데 네. 부동산도 그 정도로 막 사고 팔고 할 정도로 막 계속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정말 100채 200채 있으신 분들은 네. 하루가 매수 매도 계약이에요. 하루가. 아니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막 빌라왕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세금 계산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수익형 부동산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에 대한 비용이 커요.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동산 네, 특히. 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만 해도 굉장히 바쁘고요.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라든가 빌딩 관련된 거 그런 거 이제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또 세입자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동산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빈방 보여드려도 됩니까? 이런 식의 그런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식 투자자처럼 딱 장이 시작하고 끝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자면서도 침대에서도 부동산 투자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고요? 관리인을 두는 순간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비용이니까. 예, 결국 제 인건비 빼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신기하다. 그럼 분리수거하러 다니시고. 저도 그 장래희망이긴 한데 내 빌딩에 분리수거하러 가는 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최근에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보일러가 동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이제 해결하러 다니는 거죠. 거의 누수 전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비업자들이랑 대화가 아주 잘 되더라고요. 네. 진짜 궁금한 거.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는 거. 이것도 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채라고 합니다. 네. 그 오피스텔 몇 채 있어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3채, 오피스텔 37채. 또 이 책 제목이랑 다르게 또 바뀌었죠. 추가로 또 이때는 35채였는데 인쇄할 때만 해도 35살 35채. 근데 그 뒤에 또 매입을 하다 보니까 샀구나. 40채가 됐습니다. 이 책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만나이로 할 줄 알았으면 34살을 해가지고 할 걸 그랬는데. 이제 저 법이 바뀌어가지고 만나이로. 그러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세 책은 뭐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정확히 모르겠어요. 요게 생긴 건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2012년도 때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만든 건데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에요. 생긴 거는 오피스텔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라든가 취득세가 그대로 중과가 돼요. 그런데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되죠. 네. 그런 오피스텔이 서울에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서울에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역세권에.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지만 세법상 주택인데 네. 거기서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1억 이하의 거는 사실상 그렇죠. 뭐라 해야 되는 게 오피스텔 성격이라 해야 돼? 오피스텔은 아니고요. 원룸 주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원룸 주택. 어렵다. 해서 그게 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40채 정도. 그렇죠. 네. 또 딴 것도 있어요? 뭐 아파트도 제가 원래는 아파트 투자자였거든요. 네, 아파트도 한 3채 정도 지금 사실 처분을 못한 거고요. 네. 팔고 싶었는데 팔지 못했고 다가구 하나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빌딩이요? 네. 꼬마 빌딩? 네. 어디에?
이게 중요해. 어디인지가 중요하죠. 제가 사는 곳이 대전이거든요. 아. 대전에 그 오룡역이라고 그 동네에 있습니다. 네. 오우, 야, 대단하시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네. 어차피 그게 대출을 좀 일으켜서 사잖아요, 대부분들이. 네. 뭐 갭 투자일 수도 있고. 네. 순자산 여쭤봐도 돼요? 순자산이 여쭤봐도 돼요 하면서 슬쩍 여쭤보는 겁니다. 순자산이 원래는 20억이 넘었었어요. 그게 21년도만 해도. 근데 아파트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네. 오피스텔을 제가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세금. 네. 그리고 아파트를 팔면은 순자산이 쪼그라들어요.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뭐 15억에서 한 18억 그 사이인 것 같아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는. 시세 그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하고 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40채인데. 네. 그러면 굉장히 싼 거를 많이 산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싸다 비싸다 이제 상대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대충 그러면은 투자는 오피스텔은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투자자 성향이 다 다른데 저는 저가에 집중을 했어요. 저가라고 하는 거는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되는 게 한 절반. 네. 그다음에 2억에서 3억 사이가 나머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소액 투자라고 하기엔 또 요것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제가 1억 5천이 다 있어서 그 20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전세 레버리지라든가 네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 여전히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요렇게 가면 네. 이게 과연 이제 몇 채부터 얼마나 투자를 해야 월 수익이라든지 연 수익으로 혹은 매매 차익으로 했을 때 돈이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물론 이제 한 채 해갖고 월세 한 2, 30만 원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또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봐야 될 문제고. 네. 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투자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채수를 늘리는 전략으로 갔는데 이제 월세 투자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굳이 많이 늘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아예 대출 없이 두어 채만 갖고 있어도 월 2, 300 현금 흐름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좀 비싼 거. 그렇죠. 한 2억대 되는 오피스텔. 2억대를 3개 가지고 있으면은 한 못해도 한 250은 가져갈 거예요. 그건 수익률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다리님, 정철민님은 매매 차익을 우선으로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근데 오피스텔은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매매 차익 목적의 갭 투자가 많고 네.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 수익이 먼저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게 그 통념이고 네. 어떤 게 역발상 투자인 거예요? 오피스텔은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편견입니다. 편견인가요? 네, 편견입니다. 왜냐면요.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네. 서울에 있는 대다수의 오피스텔들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믿겨지시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호갱노노 앱을 이용해서 서울 옛날 오피스텔 다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2006년 2배가 올랐는지. 요게 근데 이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파트나 뭐나 다른 거 다 오르고 나서 혹은 다른 자산보다 상승폭이 덜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안 오르는 게 아니죠. 아파트가 끝나야 오르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저조차도 지난 6년간 아파트 투자만 하다가 지금 오피스텔로 확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다 오르고 나니까 투자할 곳이 없어져서 그제서야 보는 게 대체 투자처로 오피스텔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월세 수익도 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매매 차익을 궁극적으로 넣는 거고 월세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은 수익형이야 라는 고정관념이 강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여쭤볼게요. 수익형 부동산에 월세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르는 게 맞습니까? 그래야겠죠.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전세로 투자하면 매매가 상승 차익분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게 갭 투자니까. 그렇죠. 그게 역발상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수익형은 상가라든가 이런 월세 나오는 부동산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서 레버리지를 쓰는 게 힘든데 오피스텔은 주거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가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월세가 앞으로 오를 거니까 매매가도 올라서 나는 시세 차익만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책에도 보니까 오피스텔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월세 곱하기 12 해갖고 네. 요게 그 월세가율이라고 하죠. 예. 오피스텔 가격 대비 얼마나 되느냐. 이게 그렇죠. 과연 연간 내 수익률이 뭐 3%냐 4%냐. 근데 요즘에 한 6, 7% 돼도 고금리 시절이어서 이런 거 굳이 투자해야 돼? 막 이렇게들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는데. 그렇죠. 저도 그래서 안 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편견이 아니라 오히려 매매 차익을 우선순위로. 예, 수익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방 오피스텔은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월세를 연으로 환산을 했을 대출 때 없이 매매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네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매매가가 떨어져요. 월세가는 그대로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그게 좋은 오피스텔일까요? 역설적이죠. 그렇죠. 오히려 강남은요,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강남이. 왜 그러냐면 매매가에 그 강남에 대한 기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월세 수익률 대비 매매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이 제일 좋은 입지이지만 수익률은 가장 떨어지는 아이러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익형 부동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대로변 8차선에 있는 건물 또는 상가는 수익률이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져도 그거를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냐 배당주냐 막 이런 차이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반대로 나는 월세 수익이 중요해. 그 수익률만 보고 투자할 거야라는 분들은 그냥 지방에 있는 거 싼 걸 사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다만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함정. 내가 1년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시세가 1,200만 원이 떨어지면 그거는 잘못된 투자겠죠.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안전 마진이나 안전 발판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또 월세 수익을 오랫동안 받아가면 또 그 감가도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정철민님은 아까 보통 이제 저가형 오피스텔 한 1억 5천짜리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들도 수익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 매매 차익을 본다라는 건데, 요것도 그럼 월세로 돌리면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월세로 돌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저는 시세 상승이 더 크다고 보고 같은 1억 5천을 넣더라도 한 채를 살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쪼개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총 자산의 크기를 키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은 레버리지를 썼으니까 거의 몇 배로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월세로도 나중에 전환할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요. 오히려 그 금액대가 작을수록 또 수익률이 더 좋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로 지역 배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갖고 계시는 매매? 일단은 강남은요, 제가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의외로. 많이 안 갖고 있다는 건 갖고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갖고는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강남을 투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금이 커요. 갭이 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다 오를 거라면 조금 좀 덜 선호하는 지역에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겠다. 갭 메우기를 할 거니까 좀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라든가 중구, 아니면 영등포구 이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지방에도? 지방에는 안 갖고 있어요. 저는 오로지 그 서울 수도권에만 좀 집중을 해놓은 편이에요. 아까 그 대전의 이제 꼬마 빌딩 하고 아파트는 또 지방? 근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서울?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아요. 근데 오피스텔은요, 지방은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대부분의 임차인 또는 수요층이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서울에 올라가는 걸 많이 원하시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요, 서울은 땅이 없어요. 지을 땅이 없어요. 지방은요, 땅이 많지.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지방은 아니고 서울 위주로. 지방이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서울 오피스텔이 많이 오르고 오피스텔 투자가 많이 대중적으로 좀 된다면 지방 오피스텔도 뒤따라서 오르겠지만, 현재는 서울 오피스텔 자체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에 좀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라고 보는 편이죠. 그래요? 근데 뭐 1억에서 1억 5천짜리가 서울에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형 평형? 한 면적으로 한 20제곱미터 내외. 그러면 몇 평이요? 6평 정도 6, 되고요. 7평 정도 침대 되는? 싱글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거의 원룸형으로 그렇죠. 화장실 있고 예, 주방 있고. 아 주방도 있어? 예, 예. 오. 고시원이랑 많이 달라요. 고시원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끝이거든요. 끝이죠. 예. 그 주방이나 화장실이 없죠, 없고. 없죠. 예. 근데 오피스텔은 좀 훨씬 쾌적하게 수납장도 있고 옷장도 있고. 그 정도까지. 그게 네. 서울 뭐 관악구라든지 그렇습니다. 뭐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데도 한 1억대가 있다는 거예요? 신림, 그러니까 관악구는 1억 후반대고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는 한 1억 중반대. 영등포는 2억. 20제곱미터 정도 기준으로. 예, 예. 2억대. 그러니까 지역이 좋아질수록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죠. 근데 그것도 네. 본인은 이제 매매 차익, 시세 차익 위주로 봐서 전세를 끼고 사는 거. 예. 그러면 실투자금은 대충 어느 정도가요? 그 전세가율 이런 거 개념으로? 이게 뭐 전세가율이 거의 100% 가까이였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90%까지 내려갔는데 예를 들어서 2억 2천짜리다라고 하면 2천만 원만 있으면 그쵸. 투자할 수 2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네.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세가가 올라도 이게 매매가를 밀어올리지 못한다. 아파트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매매가, 그 전세가가 올라오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네. 오피스텔에서는 그게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매매가라는 게 원체 시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약간 시세로서의 개념 자체가 좀 맞질 않는다. 매매가가 저 매매가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맹점이 두 가지가 좀 있지 않나요? 일단 전세가에 의해서 매매가가 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밀어올리는 게 있어요? 네, 똑같습니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가라는 게 그 실사용 가치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세금적인 규제 때문에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네. 전세 실사용 가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네. 매매가 그거보다는 높게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전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네. 오피스텔이 별로 인기가 없었을 때. 네. 그런데 21년 6월이 바닥이거든요. 그때. 네. 그때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찍혔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약간 저도 이것도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2022년부터 23년 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기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 영향도 같이 받네요, 오피스텔도. 오피스텔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로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방 아파트나 뭐 수도권 아파트가 마이너스 40%까지 실거래가가 지금 실제로 찍히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가. 그런데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아파트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다른 한쪽에서 영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처분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그쵸, 방어하기, 역전세가 나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팔리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혹 금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금매 가격조차도 21년 6월 기준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마이너스 40%가 날 때 오피스텔은 마이너스 5%? 이 정도니까 이게 바닥 가격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가격이랑 거의 또 붙어 있어서 네. 더 많이 안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 깡통 전세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걱정도 걱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또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오피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전세 가격을 제발 무리해서 시장 가격을 넘겨서 세팅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려요. 그럼 2년 뒤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나 뭘 하든 간에.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세 보증을 내어주지 못해서 그렇게 뭐 압류로 가거나 경매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금액대에서 전세를 놓아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세입자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보증보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그렇죠. 그래야지 다음 세입자도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면은 보증보험 안 받아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 안전장치도
그러니까 네.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그렇죠. 하고. 무조건 무갭 플러스 P만 투자하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그 너무 투자의 타이밍을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봐야 될지. 오히려 대체 투자처로서 더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하락장이 심화될수록요. 네. 사람들은 매달 나오는 월세에 더 목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 눈이 더 갈 것 같고 앞으로 뭐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안전한 부동산이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할 거란 말이죠. 제가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 근생 빌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시세를 체크를 안 해봐요. 매달 월세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팔 생각도 안 들고 보유하는데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보다는 이제 수익형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더 볼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오피스텔 투자자니까. 네. 이것도 항상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식 좋다고 하는 사람은 주식에 대한 편향이 있을 수 있고 네. 부동산 좋다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편향이 있을 수 있고 네. 보시는 분들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렇죠? 궁금해서 그런데 네. 주식시장에서 예. 장이 안 좋을 때는 예. 배당주가 더 인기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대체인 거죠. 대체. 그렇죠. 시세 차익이 안 나니까 잠깐 돈을 여기다 놔서 버티는 거죠. 상승이 올 때까지. 그게 이제 방어주 개념 막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수익형이 방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부동산 약세장 때 방어주 역할을 하는. 네, 떨어지는 자산을 안 떨어지는 대로 옮기고 다음 상승장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죠. 역시 이게 또 주식쟁이들은 주식에 빗대서 표현을 해주면 확 이해가 간다니까. 근데 이제 그 또 하나 걱정되는 거. 네. 오피스텔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야 되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래량, 유동성이 네. 괜찮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문제가 없나요? 주식이랑 다른 게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 두 가지를 강조를 꼭 드려요. 첫 번째는 신축, 네. 10년 이내.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은 걸 사셔라. 세대수가 많은 걸 사면 좋은 게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황금성이 굉장히 좋아요. 환금성. 예,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가 돼서 오히려 실거주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자로서 많이 이목을 더 끌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매로 낮추면 꼭 팔립니다. 금매로 낮추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황금성 측면에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세가 오르고 있을 때는 부동산에서 먼저 전화가 와요. 물건 좀 파세요. 시세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전화를 100군데에서 돌려도 그쵸. 전화 답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승할 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이랑 거꾸로 행동하셔야 돼요. 하락할 때 사서. 그렇죠. 네. 관심 없을 때 사서 상승하고 막 이렇게 뭐 전화 오고 막 할 때 그때 그렇죠. 슬슬 내놓는. 나중에 우리 4대 신문지에서 네. 오피스텔 투자 유망하다 어. 이런 글들이라든가 부동산 투자자 설문조사 30% 이상 오피스텔 투자하겠다 이런 글이 나오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주식이랑 똑같네. 역발상 투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 안 갖고 분명히 그런 댓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 무슨 오피스텔이냐. 물론 이거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는 콘텐츠입니다. 스터디하는. 네네. 근데 그럴 때 보고 불타오를 때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네. 제가 작년에요. 오피스텔 사러 다니면은 중개사님 저한테 되물어봤어요. 네. 자기도 이걸 거래를 하지만 이거 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되물어봤어요. 네. 이거를 이 시세 차익이 날 거라고 보는 건지.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면 되게 매수세가 강해졌거든요. 지난 가을장에. 그래서 그래서 사셨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가을부터 매수세가 세졌어요?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봄부터. 예, 9월 달까지 굉장히 거래량이 활발하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매도자들 물건을 거두거나.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는 공약이 첫 번째 있었고 이제 주택 임대사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매수할 여력들이 생겼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상승을 멈춘 거는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조금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투자하기 좋았던 거는 5월부터 9월까지였다.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거는 10년 이내 비교적 신축을 사야 되고 네. 세대 수가 많은 것. 네. 좀 대규모, 이거 단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건물.
단지라고 보통. 그것도 단지라고요? 500세대 정도 되면은 거의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보다 더 큽니다. 오, 오피스텔이. 예. 잘 몰라서 그런데 1800세대, 2000세대 되는 오피스텔 많아요. 건물 하나 네. 아니면 몇 개 건물 붙여서 아니면 어떻게? 건물 하나가 이렇게 D자로 거대하게 돼 있어요. 한 동이긴 한데 안에 가면 이제 단지형으로 예. 큰 거. 예. 그렇죠. 그런 거 여의도에도 좀 있고. 많죠. 또 여기서 질문. 부동산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입지가